작년 12월 말까지 공항대학교 총장으로 한 4년 직무를 맡고, 그 사이에는 공부도 잘 못했고 이렇게 현장에도 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물러난 줄 알고 우리 유승남 선생님께서 1월 달에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또 마침 제가 사는 동네가 바로 옆에 30분이면 오는 군산에 살고 있어서 정말 진즉부터 석천동학을 조금 같이 뭔가 공부도 하고 드러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정말 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1983년에 이제 제가 동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올해가 딱 만 40년이 됐습니다. 40년 사이의 변화를 보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올리면, 석사 논문을 해올 최시영 선생님으로 우리 한국인 연구자 중에 처음으로 해월 선생님을 학위 논문으로 제가 썼어요.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논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만 해도 석사 논문을 쓰고 나면 여기저기서 학회에서도 부르고 발표로 초청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의병 항쟁을 연구하는 동기 선배나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동기 선배들은 자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6년에 이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석사 논문을 써도 불러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런 큰 아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젊은 연구자들이 다 누구를 관심 갖고 연구를 했냐면, 혁명의 아이콘 전봉준 장군, 녹두 장군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해월 선생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 잘못된 사실인데 혁명에 대해서도 뭐 반대하고 전봉준 장군을 비난했다 그러고, 국적을 이끈 해월 선생은 남적과 대립을 갖고 그게 뭐 동학혁명이 실패했다, 이런 식의 잘못된 그 사실도 아닌 것들이 이제 사실인 것처럼 둔갑돼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런 시절에, 아니 전봉준을 연구했으면 좀 어떻게 좀 불러준 데도 있었을 텐데, 해월 선생을 연구했다 보니까 저 자식은 나사가 몇 개 빠진 놈이다, 80년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흐른 뒤에는 사실은 오늘 가지고 가셔야 될 강연의 핵심 첫 번째가, 해월 최시영이라는 이 어른이 우리 근현대사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강연에도 성립 불가능합니다. 박명수가 오늘 여기 올 이유도 없었다. 그분은 1861년에 동학에 뛰어들으셔가지고 98년에 38년 동안 이제 동학에 당셨는데, 그 38년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냐면, 발을 편히 펴시고 단 하루도 편하게 주무시는 날이 없는 수배자, 도망자의 세월이었습니다. 38년. 그 38년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약 250군데에서 280군데 정도의 은거지, 비밀 포교지 또 다니시면서 어느 날은 밤 한 10시나 그렇게 늦게 숨어 들으셨다가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새벽에 또 보따리를 챙겨서 피신해야 되는 그러한 세월을 38년을 사셔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장엄한 순교로시죠. 일대 창시자 교주셨던 수훈 최시경 선생님도, 그분은 칼에 목을 잘리는 효수형을 당하셨고, 전봉준 장군은 밧줄로 목에 매는 교수형을 당하셨고, 해월 선생님도 교수형을 당하시잖아요. 이런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바쳐서
지켜온 그 역사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동학농민혁명이 명예회복을 이룰 수가 있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뜻깊은 우리 서천 동학농민혁명 기념 개성사업회를 창립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동학혁명은 사실은 해월 선생님의 큰 스케일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이제 던지고 갑니다. 그러면 아마 끝나고 가실 때 저 박명수 전 총장 이상한 소리 하고 가네, 전국윤 장군이 다 했지 무슨 해월 선생이 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단정 짓지 마시고 화두로 삼으셔가지고 앞으로 같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될 첫 번째 이제 그런 해월 선생님이 없었으면 동학혁명이 없었다. 해월 선생님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우리의 이 창립 총회도 성립이 불가능했다.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해월 선생의 커다란 어떤 설계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더 깊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저와 관련된 신상,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랄까, 새로운 소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3시간 전쯤에 지식을 만드는 지식이라는 출판사에서 편집장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동경대전을 완역을 해서 그 펴낸 출판사인데, 용담유사를 다시 이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까맣게 입고 있으면 한 5만원, 10만원씩 지금도 인쇄가 나와요. 한 10년 전에 한 책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동경대전 책이 문고판으로 나왔는데 꾸준히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도 박명수가 뭘 좀 하면 장사도 되고 의미 있는 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경대전을 좀 문고판으로 다시 낼 수 있게 좀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동학의 동자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럽시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원고를 지금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마 영담사를 또 내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경주 용담정에 가가지고 해월의 길, 개벽의 길, 그리고 생명살림의 길, 이런 제목으로 좀 특강을 하게 있습니다. 정읍에서는 11월 달에 김계남 장군과 태인 지역, 정읍 태인 지역의 동학혁명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2,700만 원을 시에서 책정해가지고 아예 그냥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알아서 집행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는 아마 정읍에서 큰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나주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했던 한일 시민이 함께가는 동학게임에 일본에서 다녀가신 분들이 이제 중복된 분들 빼고 그럼 한 350명 정도 다녀가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동학혁명을 공부해보니까 일본군이 가장 많은 동학분들을 학살한 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 공식 기록으로 이제 확인되는 데가 나주인데요. 그 나주에 자기가 가해자는 직접 아니지만, 자기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일이지만 우리 이 참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된 우리 이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모금을 해서 10월 30일이 이제 나주 시민의 날인데, 아마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사제비가 이제 나주에서 지금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 30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놓고 이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지금 많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동학에 주목할까? 왜 지금 이 시기에 동학
동학 사상이나 동학 문명을 주목할까? 이게 이제 수수께끼인데 더 이제 큰 일이 전라남도 보성은 굉장히 남쪽이잖아요. 이게 한겨레 신문 창간 때그 광주전남 주재 기자를 하셨던 분인데 박화강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 가을에 저희 문광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는 1년 동안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동학 사상에서부터 동학 혁명, 그다음에 지역별 사례, 앞으로 미래의 어떤 과제 이런 것을 1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공부를 할 테니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좀 고백을 하자면 연임 욕심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장 하고 있는 때는 어려우니까 내년에 봅시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연임을 그 빠져나가려고 안 하려고 그런데 이제 연임이 쭉 떨어졌어요.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1월 말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광주 전남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한 40-50명씩 모여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강연을 하고 나서 반응이 뜨거우면 교재를 보내드릴 것이고 반응이 별볼이고 그러면 안 보내드립니다. 그 파일을 좀 만들어서 1년치 그 첫 번째 강의 제목이 지금 왜 동학인가? 알겠습니다. 지금 왜 동학인가? 여기서도 똑같은 전제. 왜 유승광 선생님이 동학에 빠지셨을까? 왜 박 회장님이 농민운동 하시다가 초대 창립 이 총회 나서 회장을 하실까? 그거 무슨 꿈을 꾸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학을 가장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보내보면은 제 나라, 제 땅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사상, 철학, 학문, 종교가 동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근현대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그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삶을 살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려다가 쓰러져 가신 분이 너무나 많으시죠. 전북도 장군 그런 뿐만 아니라 가보년의 그 동학농민뿐만 아니라 그 정치를 계승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의병들, 수많은 만주벌판의 독립군들, 그리고 45년 이후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인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몸을 바쳐서 싸워왔던 이제 그 속에 우리 전농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다 그렇죠. 전교조도 있고 이분들의 어떤 정신적 뿌리, 사상적 뿌리, 나의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가장 근원, 그게 어디가 있는가? 동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현대사에서 분단 국가로서 그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업화를 이뤘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조금 지금 진통이 있죠. 그러나 아마 그걸 저는 뛰어넘을 저력과 역량을 우리 민초들이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화를 이루는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이 제대로 된 생각과 삶과 나라와 세상을 만들려고 꿈꿨던 우리 선조들이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들이 지금 이제 현대적인 어떤 그런 흐름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면 한류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7년에 제가 이제 제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동학의 미친놈이거든요. 동학의 미친놈인데 1995년에 홋카이도 대학에서 전라남도 진도 출신의 동학군 해골이 발견됐을 때 그게 이제 한겨레 신문 KBS 뉴스에 나왔을 때 딱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뭐가 있다.
왜 최남단 진도 출신 동학군 해골이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발견될까? 그 생각이 먼저 딱 뭔가 있다. 딱 두 번째 생각은 저걸 파헤칠 놈은 우리나라의 박명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97년부터 한 4년 동안 홋카이도에 가가지고 이제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보기라고 해요. 이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것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아혁명 때문에 실패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일본은 침략 국가로 변신했고, 중국은 반식민지로 절반이, 그러면서 이제 근현대사가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100여 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이 흐름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2018년 10월에 한일 종합기행에 일본의 최고의 진보적인 신문 아사히 신문의 편집위원 조마루라는 분이 5박 6일 일정을 참석하시고 태안 쪽 레포트를 좀 많이 들어왔는데, 2019년 2월에 아사히 신문에 5번의 특집을 싣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구독 수가 한 700만 부 내지 800만 부. 거기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동학이라는 이름이 일본의 가장 진보적 신문에 5회에 걸쳐서 연재가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마루라는 기자가 동학에 주목했던 게 뭐였냐? 이따가 이제 그 나눠드린 자료에 나오겠지만, 이건 제가 외무성 외교사령관 것을 찾은 거니까 갖다 다 쓰시라고 지금 자료를 드린 거고, 단 박명수 교수가 찾았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십시오. 우리 동학군은 탈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있는 것을 웃음의 공을 삼고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 목숨만 해치지 않으며 행진하면서 지나갈 때는 절대 능력을 끼치지 않고 그보다 충신, 연려, 존경할 만할까 사는 동네 신기한 절대 죽지 않는 굶주린 자 먹여주고 병든 자 치료주고 도망가는 자 쫓지 말고 평범한 자 받아주라. 12개 기율. 그게 외무성 외교사령관이 가보는 당시 무슨 가보년에 일본군이 전단 토벌 부대를 8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파견합니다. 그 이제 여러 부대 중에 제일 대표적인 토벌 부대가 후비고는 19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이 병력이 한 700명. 이들하고 이제 우리 동학군들이 정면전으로 붙는 거죠. 그러면 동학군에 의해서 그 후비병 19대대 병사가 몇 명이나 전사했을까요? 그리고 19대대에 의해서 우리 동학농민군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최소 동학군은 3만 명에서 5만 명. 지금까지 조사해 바로는 딱 한 명이 농민군 출동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사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KBS에다 제공을 해서 1대 3만의 비밀이라고 동학 농민군은요, 죽이려고 주창하던 군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서세 동정도 우리 문화와는 이질적인 천주교, 지금의 천주교하고는 딱 그 연결해서 이어진 맛이죠. 그 당시에 천주교 성학은 제국주의적, 침략주의적 요소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굉장히 무시하고 우리를 미개 내지 야만으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3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개의 나라로 취급되는 데 대해서 당대 지식인들이 동의할 수 없었죠. 수 선생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에 맞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왕조가 건국돼서 500년 정도까지 지나니까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그 상정문란이라고 해서 전적, 문정, 뭐 이런 항복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세 가지가 위태로워졌어요. 생명과 생업과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살자. 우리 민초들의 생명과 생업과 생활을 살리자라고 죽창을 든 군대가 동학농민군이란 말이에요. 이 동학농민군들이 아니 같이 고통받는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 농민, 기층민중, 사회적 약자들을 살리자고 일어난 군대인데 이들이 핵기라도 지나가다 민폐를 끼치면 어떻게 돼요? 전제 전립 자체가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특파원들을 겨뤄보면 동학농민군들 비율은 대단히 엄격했다. 일본 특파원까지 인정합니다. 왜 그러나 동학농민군이 고통받는 민초들을 살리자고 일어난 군대다. 그게 어디서 왔냐? 사람이고 다르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안에 최고로 거룩한 존재를 모신 존재다. 시천이라는 존재다. 이러한 동학의 사상. 그것을 가장 쉽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수련을 시킨 분이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죠.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이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런 가르침을 인즉천인이 사인면천하자. 오지영이라는 적주께서 남긴 기록을 보면 해월 선생의 평생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인면천이었다. 내가 젊었을 때 조지소 종이 만든 공장에 머슴으로 살았는데 머슴놈 하는 말을 듣는 게 너무 한스러웠다. 그러시면서 사인면천을 그렇게 간 것이다. 평생 연대입니다. 김구 선생이 17, 18살에 좀 출세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지방 향시에 응시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1890년대, 91년, 92년 이 무렵에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자, 가진 자, 중앙에 그 지금 꼭 정순신 비슷한 그것보다 더했으면 더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합격자가 내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범 선생이 지방 과거제도 향시에 목적에 떨어졌어요. 낙담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48자나 배워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황해도에 동학 소식이 들리고 뭐 동학에 뛰어들면 막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이 소문을 들으시고 젊은 적주 찾아서 갑니다. 백범일지에 있는 내용은 이 백범이라는 게 나는 편민이나 좀 속된 표현 보면 그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맨날 혼나는 분이 윤다경 목사님이 상놈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근데 이제 강의상 평민을 이제 우리 속된 표현 상놈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상놈이다 그런 뜻입니다. 백범이 아주 민중 출신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동학을 알아보려고 적주대를 갔는데 갓을 쓴 젊은 그 적주께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백범선생님 총각 장가도 안 하는 총각한테 맞죄를.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아니 나 같은 이 떡거머리 총각에 평민한테 어떻게 양반님께서 저럴 수 있냐. 이 젊은 적주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 스승님 가르치면은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반으로 뒤집어가지고 아버님하고 같이 동화했죠. 그 동화에 하는 것은 백범일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등장할 때부터 누구를 위한 사상력이 있습니다. 신분차별 제도에 의해서 또는 지배층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던 그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사상으로서 동학이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과 같은 기후 위기라든지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뭐 에너지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제는 지구 생태계가 굉장히 이제 우리 사람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는데 엄청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과 그 사고방식의 전환에 바탕한 새로운 문명, 새로운 생활 양식을 우리가 창조해내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학계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창작과 비평사에서 2025년인가 6년이 창작 60주년이랍니다. 거기에 한국 사상 선집 30권을 좀 편찬하는데 16권에서부터 20권이 동학, 천도교, 대종교, 증산교, 원불교. 거기에 제가 맡은 파트가 수은 선생님, 해월 선생님, 전봉준 장군, 우감 선생님, 강기자 선생님을 제가 맡았어요. 그것도 지금 완전히 현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읽을 수 있게 해설 논문을 쓰고 한문으로 된 원전들을 전부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고 그 5분의 생애를 연구로 다 정리해가지고 2월 말에 지금 보내놨습니다. 아마 연말쯤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40년을 흘고 나니까 야, 봉사가 문고리 잘 잡았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절박한 심정으로 88년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계에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한국 사상 선집이 아마 굉장히 그 치밀한 검토작업을 통해서 30권이 완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아마 그게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어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어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오는 사상 선집이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동학의 시대는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감을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그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흐름을 여러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천이 바로 그런 어떤 새로운 동학의 발신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어떤 전진기지로서 오늘 그 창립총회를 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동학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97년에 제가 이제 홋카이도 대학으로 그 진상조 갔을 때 그 97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NHK라는 그 공영방송에서 3번에 걸쳐서 이제 그 9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망 특집을 20분씩이나 해갖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번에도 야당은 진다. 그 특집을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 다음날 바로 대한항공 삿포로 지점으로 달려가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나도 한 표를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지금은 군산에 삽니다. 그 당시에 익산이었는데 익산에 도착하니까 딱 30분 남았더라고 마감 시간이. 그래서 이제 한 표 딱 찍었죠. 그래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그 경험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졌잖아요. 그러다 11시쯤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차가 벌어지고 12시 넘었던 승세가 굳어지는데 하여튼 그 제 한 표.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표창장 안 주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일본으로 가는데요. 얼마나 그 뭐랄까 이 자부심? 왜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선거 혁명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건 간접 선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진짜 야심적인 분들이 한국을 가장 분노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초들의 힘으로 정권을 만든 적이 없는 나라다. 바꿔본 적이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초
평화적인 정부경제를 선고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1등 공신이 있죠.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대표님하고 DJP 연합정권.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98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 국빈 방문해요. 지금도 제 그 서재에 한 달 전쯤 국빈 방문을 하신 지 한 달 전쯤 일본의 3대 신문하고 제가 살았던 홋카이도 신문을 모아갖고 왔어요. 한국 특집을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그때 이제 오구치 선언이라는 것을 김대중 오구치 선언이라고 했고 김대중 대통령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 선언을 하시고 아마 앞으로도 내일 모레 우리 윤 각하께서 가신다는데 제가 지켜보랍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려가 보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시니까 그때 그 일본에서 느꼈던 제 어떤 판단은 일본 열도가 저 오키나와에서 또 홋카이도까지 벌벌벌 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여튼 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있을 수 없는 이 어떤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국빈방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김대중 납치 사건 그 관련해서 책임도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막 벌벌벌 떤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최고로 예우가 뭐냐면 역대 일본 수상, 현직 수상, 그 다음에 참의원, 중의원, 전 국회의원, 그러니까 뭐 한 800명에서 1000명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국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연설을 하십니다. 그때 어떤 연설을 하시냐면 우리 아시아에는 3대 민주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왜 민주주의는 우리는 영국 또는 미국에서 발전된 걸로 생각을 해왔잖아요. 우리 아시아에는 3대 민주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유교의 민본주의 사상이 있고 불교의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일체 중생 계류불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온 동학의 사람의 하늘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일본 국회 방송 그걸 보면서 막 가슴 속에서 막 뭐가 터져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 동학을 앞사람, 그 동학 농민혁명을 짓밟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인데 그걸 어떤 총칼이나 무슨 이런 걸로 갚은 게 아니라 사상, 정신, 철학 이걸로 그냥 일본 전체를 하고 빵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네가 짓밟은, 너네가 앞서간 동학 농민혁명이야말로 그 동학 농민혁명을 나온 이 동학의 사상이야말로 우리 아시아의 자랑인 3대 민주주의 사상의 하나다. 아마 그 연설 때문에 아사히신문 기자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한국에서의 연구보다도 일본에서의 연구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활발합니다. 2008년 9년에는 교토포럼 공공철학 교토포럼이라는 데서 2번에 걸쳐서 2박 3일간 일본의 최고의 석학 35명, 한국에서 한 10명, 한 40명이 종합 동명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놓고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혁명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상, 철학, 정신이 없는 혁명은 그거는 폭동이죠. 그렇잖아요. 그 전교조가 출발할 때 지금도 선명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1,000몇백 명이 막 그 정원식 당시 총리한테 퇴직당을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퇴직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선생님께서 전 국민을 울리는 딱 이념을 들고 나왔잖아요. 청교육. 그렇죠.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반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전동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 민주노총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 농민들, 지금 농민들의 어떤
만드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쭉 농민운동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우리 쌀 살리기 걷기 막 참가하고 같이 저기 해보고 해보면은 그동안에 보면 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그때 되고 뭐 쌀 수입 계속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농을 만드신 어른들이 1세대 어른들이 어떻게 아니 농자가 천하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키우고 가꾸는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조금 실감을 하나? 지금도 실감을 이제는 식량 안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과 에너지가 끔찍을 뛰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모든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사상 철학, 정신적인 어떤 원천이 있어야 됩니다. 통합 사상, 동학혁명의 뿌리는 뭐겠습니까? 보국안민을 들어보시죠. 동학혁명은 보국안민하자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럼 보국안민은 어디서 나오냐? 숨은 최재우 선생님이 쓰신 동경대전 포도문 말미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당시에 이제 가르침 받는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던진 이 메시지는 보국안민의 계책이다. 보국안민의 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도울 보자예요. 또는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이렇게 됩니다. 가풀 보자라든지 지킬 보자가 아니고 여기는 뭐냐면 나라가 재방향을 못 잡을 때 내가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나라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했냐? 그 나라에 사는 민초들은 버린 백성이 돼 희민이 돼버리고 학대받는 백성이 돼 항민이 돼버리고 그것을 되돌려서 어떻게 안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죠. 안민은 세 가지죠. 생명, 생업, 생활. 요게 이제 동학 사상의 동학혁명의 뿌리. 그러니까 동학혁명을 우리가 혁명을 꿈꾸려고 생각하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나? 혁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상, 철학, 정신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혁명은 혁명이 아니죠. 이제 가보년에 워낙 이 혁명의 바람이 드세가지고요. 서산 출신의 홍종식 선생님이 남긴 동학난 시화에 보면 한 달 만에 그냥 서산 일대가 전부 다 동학밭이 됐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계시고 왜 그렇게 됐냐고 후배 가서 물어보니까 동학에 뛰어들면 굶는 사람이 없어요. 유무상자죠. 그 다음에 하루 늦게 동학에 들면 하루 늦게까지 상금 지급을 받고 하루 먼저 동학에 들면 하루 먼저 양반이 된다. 신분차별이 없었다. 그리고 희운이 드디어 새로운 세상에 오는 그 희운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목숨을 걸고 동학혁명 대회에 뛰어들었다라는 기록을 그 홍종식 장님이 남기고 있는데 그 혁명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가 준비를 했느냐? 34년간의 동학의 선배들이 그걸 깔았죠. 이제 이 충청도를 놓고 보면은 저쪽 공주 가석암이 아주 핵심 기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포 지역 저쪽 북서쪽으로 또 내려가고 또 이쪽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공주 가서밤에 해골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한 동학의 제도를 제정하죠. 유김제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 준비되지 않은 혁명은 혁명이 아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의 경우는 해골 선생님을 비롯한 선배들이 34년 동안 준비했다. 그럼에도 결국은 실패했죠. 당시에는 길게 놓고 보면 실패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혁명은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점에서 이제 동학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충청 지역과 서천의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조금 예습을 해보니까
이미 유승광 선생님께서 몇 년 전부터 기본적인 건 다 조사도 하시고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설가이신 최길순 선생님이 새로 쓰는 동학기 제1권에서 서천에 대해서 조금 몇 페이지 연구하신 게 있고, 작년에 나온 국정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나온 충남 동학문명사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천지역 동학문명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보너스라고 보니까 그래도 새로운 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의 것보다도.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연구자들에 비해서 일본 쪽에 이제 자료나 정보를 조금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서천과 관련된 자료가 하나가 확인이 됐는데, 1894년 갑오년에 양력 5월 10일에 인천을 출항해가지고 6월 19일에 다시 인천으로 귀향을 하는데 41일 동안 인천에서부터 부산까지 정탐을 해요. 정보 수집을 해요. 키쿠치 겐조라는 철저한 식민사학자. 원래 키쿠치 겐조라는 자는 국민신문이라는 일본 신문의 특파원으로 계산 93년에 파견이 돼가지고 이제 인천과 서울에서 주재를 하는데, 이 특파원이 그냥 특파원이 아니라 스파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이 증명하냐면, 그 당시에 일주한 일본 공사관의 해군 무관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41일간 정탐되고 인천에서부터 쭉 나와요. 저쪽 무슨 준포 다 나오는 날짜별로 이 기쿠지 겐조가 양력 6월 12일에 서천에 들어와요.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양력으로 6월 12일은 제1차 동국민혁명 기간이죠. 음력으로 5월 31일 날, 아니 6월 7일 날, 음력으로 6월 7일 날 전주가약을 하고 5월 8일 날 해산하니까 요걸 양력으로 한 사람 아마 6월 말 7월 초쯤 되니까 양력 6월 12일은 제1차 동학농민혁명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이 키쿠치 겐조가 서천에 들어왔어요. 서천에 들어와서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초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이걸 활짝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2일) 서천구로 들어갔다. 이곳은 군산에서 30리 되는 곳으로서 동학에 가는 풍설이 무성해서 들파는 농부들이 동학을 내기에 거리낌이 없었다. 전주는 이미 관군에게 함락되었고 이때 저거 이제 동학농민군이죠. 동학농민군은 못가 고부 근지에 출몰하고 있다. 그렇지만 홍병사, 홍교훈, 양호 독조사는 마침내 저그 탄원에 맞아 죽었으며, 이건 이제 오보죠. 관군은 목하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천의 부상, 서천의 보부상은 한 명도 남김없이 증발되었으며, 시장은 적막하고 가까이 모내기가 다가옴에 따라 동학의 소동 때문에 시장은 폐쇄한다고 한다. 서천은 군산이 한번 패하면 즉각 공격당하게 되므로 가까운 곳의 양반과 부호 무리들은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명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기록은 이제 서천 동학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에 추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광 선생님도 그러시고 충남
육삼마 연구원에서 나온 충남 지역 동학농민연구소 1차 동학농민 과정에 서천별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기프지 겐조의 기록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록을 더 검토해야 될 것이 이 한산 출신의 최덕기라는 분 아시죠? 동안항 기사 또는 가보 기사라고 해서 그 가보면 3월부터 이듬해 을미년까지 일기를 남기셨잖아요. 그분 기록에 의하면 제1차 농민 동학혁명 기간에도 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도인은 이제 동학교도라는 뜻도 되고 또 동학농민이라는 뜻도 되는데 이 도인들이 계속 출몰 해서 누구를 잡아갔다 이런 기록들이 동학항 기사, 가보 기사에 나오고 있어서 그 최덕기 선생의 기록하고 기프지 겐조의 이 기록을 서로 맞춰보면 벌써 이미 서천 군수는 농민군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가지고 소위 민보군, 반농민군을 조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되잖아요. 보호상을 증발했다는. 그러니까 서천 동학농민혁명이 1차 봉기, 1차 동학혁명 과정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진작이라든지 남유 수록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검토해 보면 요게 이제 좀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의 행정구역 단위로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면 다 틀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의 행정구역은 1914년 무렵에 일제가 우리 조선의 어떤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들의 식민지배에 편리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해버리죠. 1914년에. 그러니까 그 이전의 행정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천구는 그 조선시대 말에는 세 개의 경우가 되죠. 한산, 비인, 서천. 이게 사실은 가보년 당시의 서천이니까 지금 개념으로 서천군을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동학 조직과의 관련성이에요. 100주년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오냐면 1994년을 계기로 그 당시에 이제 동학 사상, 또 동학 조직, 동학농민군, 동학혁명의 어떻게 보면 1인자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힘들여서 노력했던 게 뭐냐면 발로 뛰어서 답사를 많이 했어요. 그 1세대의 이제 최고의 어른이 우리 존경하는 이화 선생님, 그 밑에 좀 젊은 분이 이제 신영우 선생님, 그 밑에 이제 세대가 박맹수, 배항석, 왕현종 이런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내린 결론이 가보년의 이 대민중공기에 동학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으면 역사적 성격을 못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무슨 가보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하다가 100주년을 계기로 완전히 굳어진 학설이 뭐냐면 동학이라는 말에 들어가야 가보년의 사건은 이해가 가능하다. 왜? 동학 조직, 동학의 지도자, 동학 사상 그 중에 동학의 조직이 동학 농민군 조직도 그대로 바뀌어요. 아까 육김대란 말씀하셨잖아요. 개정, 중정, 보직, 직감 이런 그 6개 직책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동학의 직책이었는데 농민군대로 조직이 되면서 그대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농민군 지도자의 거의 99.9%는 전부 그 전에 동학 접주 출신들이에요. 밑에 이제 다른 일반 민중들은 나중에 늦게 들어와서 이제 동학군이 동학에 입도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접주급 이상 100% 동학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동학을 이해하는데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데 동학의 조직 제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동학의 조직은 지역 조직이 기본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의 조직이에요.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료를 검토해 보니까 근본 진략의 7월달 기사에 보면
부안에서 우리가 왔다. 이 서천에 부안에서 왔다 이런 기분이 나와요. 부안에서 오셨어요. 아마 가보년 때도 부안 농민군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건지 약 7월달 기사 보면 우리는 부안에서 왔다. 57명의 그 동학군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서천의 동학조직하고 전라도의 그쪽 북서쪽에 조직하고 이게 겹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단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인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맥. 그걸 이제 연원제라고 하죠. 연원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라도 부안을 대표하는 최고의 동학 대적주 중에 한 분이 김낙철이라는 분이거든요. 이 김낙철이라는 분이 저 추정도에 계시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최시영 선생님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최시영 선생님이 순회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학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 관계의 면허제. 그래서 스승이 되는 분을 면허이라고 하고 이제 제자 되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입장하는 분을 연비라고 해서 이걸 연원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연비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맥 조직의 동학 조직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천이 그 사람 중심으로 조직하니까 뭐 내포 지역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저쪽 예산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옆에 그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행정구역을 참고로 하고 또 동학 조직을 의 특성, 연원제라고 지역 중심이 기본이 아니고 지역적 특성은 나중에 가미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조직이라고 하는 연원제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서천 동학이 전라도 북서부 지방하고 긴밀한 연관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또 가까이는 이쪽 내포지역하고도 연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면서 하다 보면 왜 서천에 부안 사람이 왔을까? 왜 서천에 저쪽 내포 쪽에 사람이 연결될까? 왜 무슨 이쪽 부여나 청양하고 연결될까?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꼭 전제를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나가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천 지역의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알려져 있는 서천 동학의 실상이 전부 갑니다. 일본에 가서 한 5년 정도 이제 자료조사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국내의 동학 자료는 이제 현재 제가 추정을 해보면 한 90% 이상이 찾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또 한글 번역도 많이 돼가지고 이제 누구나 다 관심 있는 분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일본의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알려져 있는 자료는 10%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고 8, 90%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든 것이 이 키쿠치 겐조와 같은 특파원들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현재까지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특파원으로 온 숫자가 129명이에요. 129명이 전부 다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가보면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에서 간행되는 신문 수가 중앙 도쿄에서 간행되는 것이 한 8, 90종 되고요. 일본 전체까지 합하니까 한 200종 이상, 250종 정도 돼요. 근데 그 250종 정도 되는 일본 신문 중에 국내에 알려진 신문 기사는 20종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가보년 기록은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 교조 신문운동 당시 기록은 하나도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의 진상이랄까 실상이랄까 이거는 앞으로 더 새롭게 이해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 일본 사료가 최근에 동학농민 기념재단에 의해서 한글로 몇 개가 이제 번역돼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해월 선생님이 이제 하신 일 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 백정 출신이라고 하는 익산 남전리 출신의 남계천이라는 분을 호남 좌우도 편의장이라는 직책으로 임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1892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태인이 이제 지금도 양반골이죠. 태인에 양반 출신 전투들 수십 명이 이쪽 공주에 숨어 계신 해월 선생님한테 항의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백척 출신을 체면있지 우리 호남 좌도도 아니고 우도도 아니고 좌우도를 통화하는 그러면 거의 해월 선생님 다음으로 높은 직책인데 어떻게 이게 체면이 있고 바깥에 우리 동화를 펴려고 하는 우리들 자존심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한마디로 도가에서 사람 차별은 우리의 가르침 아니다라고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시죠. 근데 그래서 이 남계천이라는 분이 굉장히 상징적인 분인데 동학 사상을 그대로 동학 조직에 실천한 사례로서도 모델이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이 아마 백성들이 동학에 뛰어들었을 것이고 역시 동학은 평등사당이라는 것을 봉합했을 건데 가보년 이후에 동학농민혁명 당시나 이후에 흔적이 없어요. 호남 좌우도 편의장에 임명됐다. 이제 청동교 경제대 그 얘기는 나와요. 해월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이분이 선생님께서 맨날 개벽 하시는데 이 개벽이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국의 병마가 들어왔다가 다 물러나고 저 검은 산이 검은에서 다 풀어지면 그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 비단이 깔릴 때 그때가 개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언제 어떻게 태어나셔가지고 어떻게 동학에 들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수수께끼였죠. 그런데 일본군 토벌부대 미나미 고시로 제가 하여튼 미친놈이죠. 일본에서 공부할 때 지도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저는 민족의 원수의 나라에 원수를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막 끌끌거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족의 원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일본 유학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동학군들을 그렇게 수없이 죽인 미나미 고시라는 인물을 일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후손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후손이 있다면 자기가 남았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97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에 미나미 고시로를 찾아냈죠. 후손을 찾아내고 묘도 찾아내고 그 문서까지 찾아냈는데 거기에 남계천 선생의 기록이 나온 거예요. 계사년 연말에 돌아가신 거예요. 93년 12월 말에. 이제 이런 기록들이 한국 기록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기록이 일본 기록에서 뜻밖의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그 미나미 문서에서 나온 겁니다. 한 1m 20대는 두루마리 문서가 하나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정읍의 기념관에서 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1m 20짜리 문서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몰래 뒤에서 동학군을 도운 부사, 군수, 현감, 목사 이름이 쫙 나오는 게 12명인가. 그 중에 이제 여산부사가 나와요. 여산부사. 익산 발음의 여산부. 유재관이라는 분이에요. 유재관이라는 그 부사에 제목이 쫙 적혀 있는데 이 죄가 너무나 컸던 모양이에요. 1m 20짜리에 그 유재관의 재산이 기록되어 있고 따로 또 한 30cm 되는데 유재관 여산부사의 제목이 따로 적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세곡을 500석을 걷어서 300석을 전봉 장군에게 제공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300석을 제공하고 여사를 지나서 이제 아마 공주전 쪽 올라갈 때 그때 얘기 같아요. 집신 3,000켤레를 삼아서 제공을 하고 소를 7마리를 잡아가지고 지도부를 그렇게 대접을 했다. 이거 완전히 역적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보년 당시에 동학군만이 아니었어요. 뜨지 있는 관리들도 뒤에서 다 도왔다는 얘기예요. 12명이 나온다. 12명.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광주 목사 이성이라는 자도 나와요. 잘하고 만든 이성님.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공주 유생 이유상 이제 충남 동아대 앞으로 계속 뜰 것 같은데 제가 공주에 92년인가 3년에 학술대에 가서 그랬어요. 전봉준 장군 직속부대 인원이 10,000명 정도 나온다. 그 중에 전라도에서 올라간 인원이 4,000명이다. 나머지 6,000명은 어디서 왔냐? 여러분이 여기 공주, 논산, 강경 이 일대에서 왔다. 그 6,000명 중에 핵심 중에 핵심 부대가 누구냐면 공주 유생, 이유상이 건드린 부대예요. 근데 이분이 유생이었는데 조국민하고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려지지 않는 기록들을 찾아내게 되면 농민분들이 혼자 싸운 게 아니구나. 그 당시 아까 말한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생각, 제대로 된 철학, 동학의 어떤 본질을 이해했던 관리나 이런 사람들은 몰래 뒤에서 도왔다. 아직 연구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갑오년 당시에 파직된 군수 현감이 수십 명 나옵니다. 이 파직된 군수 현감들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 두 가지입니다. 몰래 도왔거나 또 제가 이제 전라도 쪽을 공부해 보니까 풍기고 그다음에 창고가 다 털려요. 그런데 전라도 사례입니다. 충청도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농민군이 오니까 아니 신정도 동일해. 그런데 현지 관리가 공개적으로 농민군 만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전을 짜냐? 무기고 군기고 열쇠나 식량창고 열쇠를 그다음에 이제 군수 인부를 놓고 관아에다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는 어떻게 돼요? 아니 농민군 수천 명이 물러와서 급히 도망갔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농민군들은 어떻게 해요? 무혈 입성해가지고 이거는 도운 거예요, 안 도운 거예요? 간접적으로 방조한 거죠. 방조,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것이죠. 그런 군수 현관들이 수십 명이 파직되어 있더라고요.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보니까.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와왔던 그런 혁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농민군들만 싸웠던 게 아니라 물론 대다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보년 당시에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나라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이것을 고민했던 관리들도 사실은 농민군에 가담을 했다. 아마 충청 지역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이제 많이 나올 것같습니다. 마지막 그런데도 제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충청 강산 박재순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 얘기를 하자면 박재순의 증손자하고 제 둘째 딸하고 고려대 동기. 아니 어느 날 학과 친구들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집에 놀러 왔다 간 뒤에 둘째 딸이 아빠 제가 박재순의 증손자예요. 역사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제가 뒷조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가 고려대 교수시더라고요. 땅덩어리는 교수예요. 그럼 박재순이라는 충청감사는 을사오적에도 들어가죠.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 중에 하나는 박재순 그 스펙을 줬습니다. 그 박재순을 향해서 전봉준 장군이 제1차 공주전투를 끝내고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당신과 우리가 당신이 이끄는 충청 감영군 또는 조정에서 내려오는 경군과 우리 동학군이 싸워야 될 게 아니고 저 간악한 일본군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래서 호소문을 발표하죠. 그걸 무시했습니다. 저기 공주 들어가기 전에 2인에 가면 박재순 불만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래서 지난 이제 노무현 정부
청사, 다양한 분야의 과학사 청사를 해왔잖아요. 그중에 이제 친일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활동을 같이 하시고 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친일파다. 왜 먹고 살아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전부 친일파로서 욕할 거냐? 죽든지 망명하든지 어디로 사라져 버렸으면 몰라도 그건 아니다. 그러면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가 친일파냐? 5분류를 저희가 정리했어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농민군 학살에 앞장섰던 자들, 그 이듬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앞장섰던 자들, 을사늑약에 앞장서 찬성했던 자들, 한일합병조약에 앞장섰던 자들,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에 군수 이상이 되려면 그 당시 무슨 문과시험을 갖게 해야 되냐면 이런 고위 관료, 그리고 고위 관료는 아니지만 악질적인 고등경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친일파로 규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심판죄를 내렸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사실 친일파에 대한 청산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우리 한국 사회 전체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동학군들이야말로 동학농민혁명이야말로 민족 정의를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써 지켜냈던, 정말 세계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보물이고 우리의 위대한 자산이고, 그리고 그 위대한 보물 자산,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DNA가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가르치던 멀지만 지금 동학의 바람이 국내에서나 세계에서 불고 있습니다. 창비의 한국사랑 선집의 조속한 간행을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영역되고 중국어로 번역되고 일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아니 그 동학이 미국에 가면 미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게 만들자고 우리 동학이, 그 동학이 일본에 가면 일본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지 않고, 그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세상이라는 건 뭐냐? 힘의 논리로 지배되고 통치되는 사회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개성, 그것을 이제 제 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생명이 갖고 있는 자기 결대로 다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하늘이고 천지 만물이 하늘인 그런 세상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 동학의 본질이고, 그런 사회를, 그 사회가 아니었던 사회를 그런 사회의 나라로 만들자고 했던 게 동학의 혁명이니까, 이 동학의 바람은 앞으로도 더욱더 거세게 세차게 전 세계로 불어갈 걸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서천 동학농민혁명 개성사업회가 바로 동학의 바람을 전 세계에 불리는데 전진기지, 발신기지가 되시기를 신축하고 또 신축드리고, 저도 미력이지만 우리 서천 개성사업회 발전에 늘 특히 이웃 사촌이니까 늘 관심을 갖고 행사가 있으면 금방 달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힘을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우선 두서없이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